1978년 2월 15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순찰 중이던 경관이 도로 위 낡은 차량 한 대를 검문합니다. 짧은 추격 끝에 체포된 이 남자가 며칠 뒤 스스로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경찰은 그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이름은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 31살 법대를 다녔고 정치 캠페인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며 위기상담 전화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멀쩡하고 심지어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미국 5개 주에 걸쳐 저지른 살인은 본인이 인정한 것만 최소 30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에서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 주의 경찰을 따돌리며 그렇게 오래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번디는 1946년 미국 버몬트주에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오랫동안 친어머니를 손이 누나로 알고 자랐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워싱턴주 타코마로 이사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난한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시기 위기상담 전화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일했는데 훗날 그를 취재한 작가 앤 룰과 이 무렵 같은 자리에서 근무한 사이였습니다. 대학 시절 사귄 여자친구 스테파니 브룩스와는 1968년에 헤어졌습니다. 이 이별이 이후 그의 행동에 영향을 줬을 거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확정된 해석은 아닙니다. 1974년 초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젊은 여성들이 잇따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팔에 깁스를 하거나 목발을 짚은 채 도와달라고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사건에서 반복됐습니다. 그해 7월 레이크 세머밋이 주립공원에서는 대낮에 두 여성이 몇 시간 간격으로 실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 목격자가 테드라는 이름의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몽타주가 배포되고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그의 옛 여자친구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이미 그의 이름을 지목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대에 다니는 멀쩡한 청년이라는 인상 때문에 그 제보는 수많은 제보 더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해 9월, 번디는 로스쿨을 옮기며 유타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실종 사건의 패턴도 정확히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 유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주 경계를 넘는 사건을 서로 연결할 전산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주 경찰과 유타주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한동안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75년 8월, 유타에서 검문에 걸린 번디의 차 안에서 수갑과 크로바, 스타킹 마스크가 발견됩니다. 생존자 캐롤 다론치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자신을 납치하려던 남자에게서 도망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목격자였습니다. 이 낡은 차량은 이후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어 콜로라도주에서도 치과 기록을 통해 그가 캐린 캠벨 살인 사건과 연결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그의 신병은 콜로라도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변호하겠다며 법원 도서관 출입 허가를 받아낸 번디는 1977년 6월 그 도서관 창문을 통해 탈출합니다. 엿새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같은 해 12월, 그는 두 번째로 탈옥합니다. 몇 주간 체중을 줄여 감방 천장의 조명 구멍으로 몸을 빼낸 방식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의 부재를 알아챈 건 17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시카고를 거쳐 그가 다다른 곳은 플로리다주 텔러에시였습니다. 가명을 쓰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근처에 숨어 지냈습니다. 1978년 1월 15일 새벽, 대학 인근 한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을 공격했습니다.
2명이 숨졌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 12살 소녀 킴벌리 리치가 학교 인근에서 사라진 뒤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그가 저지른 범행 중 가장 어린 피해자였습니다. 학교를 오가던 평범한 등굣길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은 이후에도 오래도록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1978년 2월 15일, 펜서콜라에서 순찰 중이던 경관이 훔친 차량을 검문하다 그를 붙잡았습니다. 5개 줄을 넘나들던 도주극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1979년 6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텔레비전을 통해 전 과정이 중계된 재판이 시작됩니다. 전국의 카메라가 이 작은 법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번디는 변호인단과 함께 자신도 재판에 직접 참여하며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이들 중에는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판 도중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캐롤앤 분에게 즉석에서 청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승낙하면서 플로리다 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1979년 7월,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듬해에는 킴벌리 리치 살해 혐의로도 유죄가 인정돼 사형 선고는 모두 3번이 됐습니다. 이후 1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미뤄졌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남은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겠다며 추가 진술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몇몇 미제 사건의 진범이 그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1989년 1월 24일,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정기의자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교도소 밖에는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체포로부터 11년, 첫 실종 사건으로부터 15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인정한 피해자는 30명 남짓이었지만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로 다른 주의 경찰이 유사 사건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던 문제가 크게 지적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 연방수사국은 1985년 전국 단위로 강력범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대생이고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용의선상에서 쉽게 배제됐던 것도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범죄자는 특정한 모습일 거라는 통념이 오히려 수사를 늦췄다는 반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돌아옵니다. 겉모습만으로 안심했던 순간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어다 줬을까? 10분 사건 파일,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